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진자의 7일 격리 의무를 해제하면 8월 말쯤 환자 발생이 격리 유지 때보다 8.3배 늘 것이라며 현행 격리 의무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단 사망자 수와 치명률 등의 지표를 토대로 4주마다 상황을 다시 평가하기로 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요양병원과 시설 입소자의 대면 면회를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허용하고 4차 접종까지 마친 입소자는 외박과 외출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면회객은 요양병원이나 시설을 방문하기 전 사전 예약과 함께 PCR 또는 신속 항원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발사가 중단된 누리호에 대해 연구진이 점검창을 열고 내부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점검 결과에 따라 누리호 1단과 2단을 분리해야 할 수도 있는데 이럴 경우 발사 예비일로 잡힌 이달 23일 안에 발사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경북 지역의 기온이 크게 오를 것으로 예상되면서 기상청은 내일 오전 11시를 기해 이 지역에 올여름 첫 폭염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내일 대구의 낮 기온은 32도, 모레는 33도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과 화요일, 제주도와 남부지방을 시작으로 장맛비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장마 전선을 사이에 두고 온도차가 무척 심해 장마 시작부터 집중호우가 동반될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정부가 코로나19 확진자의 7일 격리 의무를 유지하고 4주 뒤에 다시 판단하기로 했습니다. 중대본은 확진자 격리 의무를 해제하면 이를 유지할 때보다 8월 말에 환자 발생이 8.3배 늘 것으로 예측된다며 격리 의무를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신 사망자 수와 치명률 등의 지표를 토대로 4주마다 상황을 다시 평가해 격리 의무 전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격리 의무 전환 기준의 핵심 지표는 사망자 수와 치명률로 비슷한 호흡기 감염병인 인플루엔자와 비교하며 특히 치명률은 인플루엔자와 같은 0.05에서 0.1%가 목표치로 설정됐습니다. 보조지표는 유행 예측과 초과 사망, 변이 바이러스 발생 정도, 그리고 의료체계 대응 역량 등 4가지입니다. 정부는 격리 의무 전환 여부를 4주 단위로 재평가하면서 도중에라도 지표가 충족되면 종합 검토해 격리 의무 전환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대면 접촉 면회가 다음 주부터 전면 허용됩니다. 정부는 백신 접종자 등으로 제한해서 허용했던 요양병원 등 감염 취약시설의 접촉 면회를 다음 주 월요일인 20일부터 전면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4명 이내로 제한했던 1회 면회객 수도 시설과 병원 여건에 따라 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사전 예약제와 면회 전 사전 검사, 면회 시 마스크 착용과 음식물 섭취 금지, 면회 전후 환기 등 기본 방역 수칙은 계속 지켜야 합니다. 입소 입원자의 외출과 외박도 4차 접종자 또는 2차 이상 접종 후 확진됐던 경우는 필수 외래 진료가 아닌 경우에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복귀할 때는 PCR 또는 신속 항원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또 시설 종사자들이 일주일에 PCR과 신속 항원 등 2번 받던 선제 검사도 주 1회 PCR 검사로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시설에 새로 들어가는 사람도 첫날과 3일째 2번 검사한 뒤 결과가 나올 때까지 4일간 격리하던 것을 첫날 1회 검사로 줄이고 결과가 음성이면 바로 입원 입소하도록 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최근 국민의 95%가 코로나19 항체를 가지고 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이렇게 항체 양성률이 높더라도 변이가 계속 생기는 코로나19 특성을 고려하면 집단 면역에 도달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평가입니다. 이영환 기자입니다. 코로나19 항체를 가진 국민은 95%에 육박합니다. 백신 접종이나 자연 감염으로 인해 항체가 생긴 건데 이렇게 항체 양성률이 높아도 집단 면역은 불가능하다는 게 방역당국 판단입니다. 이론적으로 집단 면역은 구성원의 60에서 70% 이상이 항체를 가져 집단 내 바이러스 전파가 효과적으로 차단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항체의 보유율만 놓고 보면 집단 감염이 가능할 것 같지만 문제는 코로나19 변이가 계속 나오고 있다는 점입니다. 변이별로 항체의 방어력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확진자 누계치의 절대 규모를 가지고 단순히 집단 면역을 언급하기가 좀 어려운.
변이가 잇따르는 코로나19 특성을 고려하면 국민 90% 이상이 항체를 가져도 효과적인 감염 차단은 어렵다는 겁니다. 특히 항체가 있더라도 개인마다 면역력이 다르고 시간이 지나면 그 정도가 떨어져 재감염될 가능성이 큰 만큼 항체 양성률만으로 집단 면역이나 방역 대책 수준을 논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방역 당국이 고령층 등 고위험군의 4차 접종 중요성을 당부하는 이유입니다. 최근 4차 접종 효과를 분석한 결과 3차 접종군 대비 감염 예방은 20%에 그쳤지만 중증화나 사망 예방 효과는 50%를 넘겼습니다. 유행 감소세에도 60살 이상 치명률은 여전히 높은데 이들 고령층의 4차 접종률은 30%에 불과합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여름철 날씨가 더워지면서 물을 뿌리는 형태의 콘서트 등 다양한 행사가 예정된 것과 관련해 방역당국이 자제를 요청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마스크가 물에 젖게 되면 감염에 취약해진다며 되도록 물을 뿌리는 형태의 축제가 진행되지 않도록 당부했습니다. 또 야외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가 아니지만 많은 사람이 모이는 축제에서는 방역수칙을 스스로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실외라도 마스크를 쓰고 손 씻기나 거리 두기 등 기본 수칙을 지키는 게 좋다고 권고했습니다. 발사가 돌연 중단된 누리호에 대해 연구진이 본격적인 원인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점검 결과에 따라 누리호 발사 시기가 결정될 전망인데 연결된 각 단에 다시 분리해야 할 수도 있어서 시간이 오래 걸릴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보도에 최소라 기자입니다. 발사대에 기립된 지 한나절 만에 기술적 결함으로 다시 조립동으로 옮겨진 누리호. 항우연은 1단부 점검창을 열고 내부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점검창은 산화제 탱크와 연료 탱크 사이에 마련된 공간으로 사람이 직접 들어가 설비를 점검할 수 있는 곳입니다. 연구진은 먼저 이 점검창을 통해 신호 처리 박스와 전기 신호 부품을 확인하고 이상이 발견되면 보완이나 교체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2단계에서 문제의 원인이 정확히 밝혀지지 않는다면 산화제 탱크 위쪽에 장착된 레벨 센서를 직접 점검해야 합니다. 산화제 레벨 센서는 산화제 충전 수위를 측정하는 센서로 이번에 신호 이상이 확인된 부품입니다. 그런데 레벨 센서 점검을 위해서는 누리호의 1단과 2단을 분리해야 합니다. 이럴 경우 점검과 복구에 적잖은 시간이 걸려 발사 예비일인 23일 이내 발사는 사실상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합니다. 가을까지 지연되는 것은 저희도 상상하고 싶지가 않고요. 장기간의 기상 예보가 좀 정확도가 많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현재 장마가 언제부터 언제까지니까 우리가 언제를 피해야 된다 이런 예상을 하기가 좀 쉽지 않은 부분이고요. 과기정통부와 항우연은 원인 분석과 보완, 점검이 마무리되면 발사관리위원회를 열어 발사 날짜를 다시 결정할 예정입니다. 연구진은 다만 이번 문제가 레벨 센서 단품의 문제로 생각된다며 내년 초에 예정된 누리호 3차 발사에는 특별히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YTN 사이언스 최소라입니다. 한 주간 가장 주목받은 과학 소식을 되돌아보는 사이언스 핫5 시간입니다. 네, 이번 주에는 어떤 이야기가 시청자들의 주목을 받았는지 양회영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5위부터 알아볼까요? 네, 우리가 거의 매일 쓰는 기계다 하면은 대표적으로 스마트폰하고 컴퓨터가 떠오르죠. 예. 국내 연구진이 그런데 이 과열된 컴퓨터에서 대기 오염 물질이 나온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새집 증후군을 연구하던 연구진이 전산실의 공기질이 다른 공간보다 좀 나쁘다 이렇게 느끼면서 연구를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연구 결과 이 컴퓨터에서 나오는 대기 오염 물질은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였습니다. 석유나 석탄 등을 태울 때 나오는 유해 물질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장 굴뚝에서 나오는 대기 오염 물질이 컴퓨터 본체에서 나오고 있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 연구진이 실내 공기와 컴퓨터 내부 공기를 각각 채취해서 이 대기 오염 물질의 농도를 분석을 해봤더니요. 실내 공간이 작을수록 또 컴퓨터가 그 안에 많이 있을수록 이 대기 오염 물질 농도가 높아졌습니다.
특히 새 컴퓨터일수록 더 많은 양의 대기오염 물질이 배출이 됐는데요. 이는 우리가 새 아파트에 입주하면 초창기에 이제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나는 새집 증후군 현상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연구진은 컴퓨터가 직접적으로 이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회로 귀판이나 트랜지스터, 전석, 피복 등 이 부품을 분해를 한 뒤에 밀폐 용기에 이 부품들을 넣어서 60도로 가열을 해봤다고 합니다. 네. 이 가열 시간이 길어질수록 밀폐 용기 내부 공기에 이 다원 방향족 탄화수소, 이러니까 대기 오염 물질 농도가 늘어나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컴퓨터를 켜면 부품들이 열을 받잖아요. 그러면서 네. 가열이 되고 이때 이 대기오염 물질이 휘발이 되면서 실내 공기를 오염시킨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예. 연구진들은 컴퓨터가 많은 사무실이나 전산실 이런 같은 공간은 자주 환기를 해주고 적정 실내 온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컴퓨터 오래 쓰시는 분들은 주의해야겠네요. 네. 자, 이제 4위 소식은 뭔가요? 네, 4위는 우리 이제 저희가 사이언스 투데이에서 전해드리는 한길 사람 속은이라는 코너에서 전해드렸던 가스라이팅에 관련된 네네. 소식이 뽑혔습니다. 네. 이 가스라이팅은 이 심리적 지배와 조종을 의미하는 용어죠. 이 타인의 심리나 상황을 조작해서 스스로 의심하게 하고 이를 통해 타인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네. 이 가스라이팅은 주로 연인이나 가족, 직장, 동료처럼 이 친밀하거나 자주 보는 사이에서 일어나는데요. 아주 사소한 것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초기에는 본인이 가스라이팅을 당한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기 어렵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처음에 사실 너무 사소하니까 이 가스라이팅의 행동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이후에는 조종 강도가 더욱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스라이팅을 지금 현재 당하고 있는지 아는 방법도 전문가가 함께 소개를 했었죠. 네. 내가 너무 예민한가 이런 생각을 혹시 자주 하는 경우, 또 주변 사람들에게 항상 사과를 하는 경우, 또 어떤 행동을 할 때 나 스스로가 어떻게 느끼는지를 생각하기보단 상대가 이걸 좋아할지 안 좋아할지를 생각을 하는 경우, 또 상대를 만나기 전에 내가 잘못한 게 있는지 없는지를 점검한다면 이런 마음의 신호가 느껴진다면 가스라이팅을 당하는 건 아닌지 주의해야 한다고 합니다. 예. 무엇보다 가스라이팅에서 벗어나는 게 중요한데 이때 관계를 끊는 게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고 합니다. 이게 말이 쉽지 사실 내일이 되면 이렇게 관계를 단칼에 끊는다. 이게 쉽진 않잖아요. 그렇죠. 전문가는 품위 있게 헤어지겠다. 이 생각을 버리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조언을 했고요. 또 가스라이터를 끌어냈다 하더라도 상처받은 마음을 회복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만큼 혼자의 힘으로 벗어나기 어렵다면 꼭 전문가를 찾아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예. 네, 그 건강만큼 마음 챙김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말씀하신 그 마음 신호를 무시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3위는 환경 관련 소식이 차지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4대강 사업으로 만들어진 낙동강 상류에 상주보가 있는데 여기에 최근 4급수 생물인 실, 지렁이와 깔다구 유충이 처음 발견됐다는 소식입니다. 네. 이 낙동강 상류는 4대강 사업을 시작하기 전까지만 해도 1급수 지역이었는데요. 이 상류에서 현재 4급수 생물이 발견이 됐다는 건 낙동강 오염이 이미 심각한 수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강 상류 가장자리에 취재진이 찾아가 봤는데 녹조가 밀려와 쌓여 있는 것은 물론이고요. 취재진이 강 바닥까지 파봤더니 악취를 풍기는 새까만 진흙도 함께 나왔다고 합니다. 이 낙동강 상주보의 오염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수질 검사도 함께 진행을 했는데요. 이 녹조를 유발하는 질소 함유량이 굉장히 높게 나와서 물고기가 아예 살 수 없는 수준인 매우 나쁨에 해당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물 오염 정도를 나타내는 화학적 산소 요구량 COD 역시 굉장히 나빴는데 이제 고도의 정수 처리 뒤에도 농업용수나 공업용수로만 쓸 수 있는 약간 나쁨이 나왔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환경단체들은 수질 정화와 환경 보존을 위해서 보해 개방, 해체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 주민들은 농업용수 확보 등의 현실적인 이유로 보 해체를 반대하고 있는데요. 게다가 지난 정부에서는 이 4대강 보에 대한 경제성 평가를 했는데 금강과 영산강의 보는 해체 개방하기로 결정을 했거든요.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4대강 사업을 계승하겠다는 의지를 밝혔고 또 최근 감사원이 지난 정부의 수질 평가 절차를 다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4대강 보 해체와 개방에 관련된 논란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네.
자, 환경 문제가 정치적인 공방이 되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자, 2위 소식은 코로나19 격리 의무 유지 소식이 차지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정부가 코로나19 확진자의 7일 격리 의무 기간을 지금처럼 유지하기로 했죠. 지난 5월 20일 4주간의 방역 상황을 평가해서 확진자 격리 의무를 조정하겠다 이렇게 밝혔잖아요. 예. 그 지난 4주 기간이 지난 건데 전문가 논의 결과 의료 대응 여력은 일부 지표의 목표를 달성을 했다. 하지만 이 사망자가 아직 충분히 감소하지 않았다. 이렇게 봤습니다. 또 격리 의무를 지금 완화하면 재확산 시기가 앞당겨지는 것은 물론이고 피해 규모 또한 8월 말 기준으로 확진자가 지금의 8.3배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기도 했는데요. 한덕수 총리는 이번 중대본 회의에서 앞으로 4주 단위로 방역 상황을 계속 재평가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그전에라도 이 방역 지표가 기준을 충족하게 된다면 격리 의무 조정은 다시 검토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런 확진자의 격리 의무에 대해서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봤더니 국민들도 대부분이 격리 의무가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요. 네, 서울대 유명순 교수팀이 성인 1000여 명에게 확진자 격리 의무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47%가 유지해야 한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유지를 선택한 진짜 그 이유를 살펴보니까 전파 확산과 재유행을 앞당길 가능성이 있다. 이런 우려가 크다. 이런 의견을 냈고요. 해제를 선택한 이유에는 확진이 돼도 현재 증상이 심하지 않다. 또 거리 두기와 실외 마스크 해제를 한 상황에도 방역 상황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이런 답변이 많았다고 합니다. 네. 네, 저희가 코로나19 소식은 또 매번 전해드리는 것 같은데 빨리 코로나19가 좀 낯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주 시청자들에게 가장 주목받은 소식은 아무래도 누리호 발사였네요. 네, 그렇습니다. 원래는 지난 수요일이죠. 지난 15일에 우리 누리호 2차 발사가 예정이 돼 있었습니다. 예. 하지만 날씨가 가장 먼저 누리호의 발목을 잡았죠. 조립동에서 발사대로 옮겨야 하는 게 발사 전일인 14일이었는데 이날 기상 상황이 좋지 않아서 이송과 발사 일정을 우선 하루씩 연기했습니다. 예. 그래서 15일 아침부터 이 발사대로 이동이 됐던 누리호는 15일 정오가 되기 전 발사대 수직으로 세우는 이 기립 작업까지 마무리를 하면서 이송에서 기립까지 순조롭게 진행되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누리호에 결함이 발견된 건 지난 15일 오후 2시쯤인데요. 예. 이날 오후에 이런 예정돼 있던 일정은 탯줄이라고 불리는 엄빌리컬 타워에 누리호를 연결을 하고 이 산화제와 연료를 공급받을 준비를 진행하는 과정이 예정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누리호 1단 산화제 탱크에서 이상 신호가 감지가 됐고요. 산화제 충전 수위를 측정하는 센서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연구진은 누리호가 서 있는 상태에서는 정확한 원인을 찾기 어렵다고 판단을 했고요. 결국 누리호가 발사대에 옮겨진 지 채 하루도 채우지 못하고 다시 조립동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네. 연구진이 본격적인 원인 조사에 지금 현재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우선 1단부에는 사람이 직접 들어가서 설비를 점검할 수 있는 점검창이 있습니다. 이 점검창을 열고 내부 조사를 시작하고 있고요. 예. 신호 처리 박스와 전기 신호 부품을 확인을 해서 여기에서 만약 이상이 발견되면 보완, 교체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의 문제가 아니라 산화제 탱크 위쪽에 장착한 레벨 센서에 만약에 문제라고 하면 이 부분은 직접 점검이 필요한데 이렇게 되면 누리호의 1단과 2단을 분리를 해야 합니다. 예. 그렇게 되면 재점검에서 다시 1, 2단을 조립하고 복구하는 데까지 시간이 꽤 소요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발사 예비일로 잡혀있는 23일 이내의 발사가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과기정통부와 항우연은 원인 분석과 보안 점검까지 마치고 나면 발사관리위원회를 열어서 발사 날짜를 정하겠다 이렇게 밝혔지만 다음 주부터 장마가 예보돼 있거든요. 그래서 빨라야 7월 이후에 발사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냥 이렇게 된 김에 점검 또 점검해서 실제 발사일에는 꼭 멋지게 성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이언스 핫파이브 양회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경북 지역의 기온이 크게 오를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 지역에 올여름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기상청은 18일 오전 11시를 기해 대구와 구미, 경산, 김천, 의성, 성주에 폭염주의보를 내린다고 밝혔습니다. 폭염주의보는 한낮 체감온도가 33도를 웃도는 상태가 이틀 이상 계속되거나 더위로 큰 피해가 예상될 때 내려집니다. 대구 낮 기온은 18일 32도, 19일은 33도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주에 여름 장마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다음 주 초반 장마 전선이 북상하면서 월요일과 화요일에는 제주도와 남부지방에 장맛비가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장마는 제주도는 예년보다 하루 늦고 남부지방은 예년보다 이틀가량 빠른 겁니다. 다음 주 후반에는 충청지방까지 장마 전선이 북상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장마 시작부터 집중호우가 동반될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하고 가뭄에 이은 비 피해에 대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강원도 삼척항에 국내 첫 지진 해일 침수 방지 시설이 세워져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최고 3.7m 지진 해일이 밀려와도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합니다. 송세혁 기자입니다. 강원도 삼척항 입구에 들어선 지진해일 안전 타워입니다. 국내에서 처음 만든 지진해일 침수 방지 시설로 국비 499억 원을 들여 7년 만에 완공한 겁니다. 가동을 시작하자 아파트 15층 높이의 두 타워 사이에 있는 거대한 수문이 서서히 내려옵니다. 지진해일 경보가 발령되면 길이 50m, 높이 7m의 철제 수문이 항구 입구를 차단하는 겁니다. 수문 주변을 둘러싼 900여 미터 길이의 개폐식 방호벽도 함께 작동해 정박한 어선과 마을을 보호합니다. 최고 3.7m 높이의 지진해일이 밀려와도 침수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항내 어선의 파손이라든가 주변의 횟집과 항 주변의 주택 등에 대한 피해 최소화로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일본 서쪽 바다에서 규모 7 이상 지진이 발생하면 해일은 1시간 반 안에 동해안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삼척 지역에서는 1983년과 1993년 두 차례 지진해일이 밀려와 5명의 인명피해와 7억 원이 넘는 재산피해가 났습니다. 동해가 수심이 1000m 이상으로 깊고 그다음에 큰 지진, 규모가 한 7되는 지진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동해에 지진 해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강원도는 타워 꼭대기층을 전망대와 지진해일 교육 홍보관으로 꾸며 일반인에게 무료로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반도체 인재 양성 계획이 다음 달 발표됩니다. 대학 정원을 늘리고 지방대 첨단학과 지원을 확대하는 게 골자인데요. 속성 대책에 대한 우려도 여전합니다. 보도에 김연아 기자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사실상 국정개혁과제 1호인 반도체 인력 양성을 떠맡은 교육부는 연일 분주한 모습입니다. 전 직원이 참석한 세미나를 열어 반도체 공부에 나섰고 수장 공석 상태에서도 7개 부처가 참여한 인재 양성 특별팀을 꾸려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교육부는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 산업 인재 양성을 중요한 책무로 인식하고 향후 교육부의 핵심적인 임무로 삼고자 합니다. 모든 수준의 반도체 인력을 늘리기 위해 직업계고와 대학 반도체학과 정원 확대 대책도 속도가 붙었습니다. 수도권과 지방대학의 반도체학과 정원을 1대1 수준으로 맞춰 대폭 증원하거나 기업 계약학과 정원을 현재 20%에서 50%까지 늘리고 설치 제한 규제를 해소하는 방안, 여기에 마이크로 디그리 등 학사 유연화로 인재 배출 속도를 끌어올리는 안도 검토됩니다. 늘어난 학생을 가르치는 건 줌 강의 확대와 산학교수 유치로 해결될 거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도체 선도 기업들이 원하는 석박사 인력 양성은 난제입니다. 반도체 관련 대학원은 서울대마저 27년 된 장비를 얻었을 정도로 연구 개발 환경이 열악한 데다 고급 인력을 키울 교수조차 감소하고 있습니다. 거기 논문을 내야지 랭킹이 올라갑니다. 근데 반도체 분야는 그거 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연구하는 교수님 정년퇴임을 하면은 다른 분야가 없습니다. 저희 과에서도 반도체 연구하시는 교수님 정년퇴임했을 때 면역학 전공한 교수님을 뽑았습니다. 재료공학부에서요. 이게 현실입니다. 계약학과도 5년짜리 임시학과라 교원 투자 확보가 어렵고 특히 대학원으로 연결되지 못하는 한계가 뚜렷합니다. 교수진 분들을 확보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대학학과라는 것은 조금 한시적인 기간을 두고 추진을 하는 것이고 학교에서 우려하는 것은 그 계약 기간이 끝났을 때 그 교수님들의 거취가. 정부는 다음 달 반도체 인력 양성 대책을 내놓는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석박사를 키워내려면 장기적으로 연구 투자에 예산을 쏟아부어야 하는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분할은 교육청과 갈등이 예상되고 수도권 대학 증원 등은 지역의 강한 반발이 불가피해 해법 찾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YTN 김연아입니다. 정부의 반도체 인력 양성 계획과 관련해 특성화고 육성 방안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는 전체 반도체 관련 기업에서 필요한 인력의 절반은 생산 라인에 직접 투입되는 고졸인데 정부의 인재 양성 대책은 대학과 대학원에 집중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특히 정부 조사에서 고졸의 경우 이직이 잦아 반도체 업계 인력 부담이 가중된다고 나온 만큼 급여나 근로 환경, 승진에서 차별받지 않게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생수병 같은 투명 페트병을 따로 버리는 정책이 전국으로 확대 시행됐습니다. 투명 페트병은 옷, 가방은 물론 다시 페트병으로 만들어지는 재활용 가치가 높은 폐기물인데요. 그런데 배출과 수거, 선별 과정 모두 여전히 미흡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서은수 PD가 심층 취재했습니다. 서울 서대문구의 한 주택가. 투명 페트병이 다른 플라스틱과 뒤섞여 버려져 있습니다. 라벨이 붙어 있거나 음료가 남아있는 것도 눈에 띕니다.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제. 플라스틱 쓰레기 가운데 투명 페트병만 따로 모아 배출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라벨 없는 깨끗한 투명 페트병은 옷과 가방, 신발 등 가치가 높은 상품의 원료로 재활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우선 제도를 시행했던 정부는 지난해 12월부터 모든 주택으로 대상을 넓혔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선 여전히 혼란이 많습니다. 페트병에 붙어있는 그 라벨을 좀 쉽게 이렇게 좀 잘 뜯어지게끔만 고기만 살짝만 좀 더 해주면 계속해서 뭐 비닐을 벗겨야 된다든지 구분을 해야 된다든지라는 세세한 그 규정이 또 계속 생기다 보니까 좀 피로해지는 것도 없지 않아 있고 분리배출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이유인데 수거 과정도 문제입니다. 일부 시민들이 애써 투명 페트병을 분리해도 수거 과정에서 한 대 뒤섞이는 일이 다반사로 벌어집니다. 분리배출을 하더라도 그것만 따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일반 재활용도 싫고 하면 당연히 수거 차량 안에서는 섞여버리는 거죠. 재활용 폐기물이 모두 모이는 선별장에도 과부하가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배출과 수거 과정에서 제대로 분리되지 않은 투명 페트병은 보시는 것처럼 선별장에서 일일이 분류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물질이 최대한 묻지 않아야 하는데 이미 뒤섞인 플라스틱과 한 기계에서 분류하다 보니 깨끗한 것만 걸러내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겁니다. 전국에서 별도의 투명 페트병 처리 시설을 갖춘 선별장은 민간과 공공을 모두 합쳐 20%. 이마저도 쓰레기 배출량이 경기 다음으로 많은 서울엔 단 한 곳뿐입니다. 이쪽으로 컨베이 시스템으로 올라가서 이 압축기를 통해서 정부도 별도 처리 시설이 부족하다는 문제의식에 지난해 보완 계획을 내놓고 예산도 책정했지만 이행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게 사실 혐오시설이다 보니까 신설해서 좀 큰 곳으로 옮기려고 해도 부지 확보가 어렵고 지속적으로 투자는 하고 있고 한데 분리배출제 시행 이후 투명 페트병 재활용량은 월 평균 1만 9천 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 가운데 고급 원료로 재활용되는 비율은 13.7%에 불과합니다. 또 가장 친환경적인 재활용 방법은 페트병으로 다시 만드는 보틀 투 보틀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이런 사례가 없습니다. 페트병을 사용하려면 페트병 안에는 재생원료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이것이 하나의 세계적인 표준으로 아마 자리를 잡을 거예요. 서둘러서 보틀 투 보틀 재활용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을 해야 돼요. 환경부는 지난 2월 식품용기 재생원료 기준을 고시하고 투명 페트병을 식품용기로 재활용하는 정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책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 시민들의 노력은 물론 선별시설 확충 등 정부의 제도 보완도 절실한 상황입니다.
YTN 서은수입니다. 전기 자동차는 불이 나면 일반 차량과 달리 전소할 때까지 끄기가 어렵습니다. 배터리 온도가 1000도 이상으로 오르는 열폭주 현상 때문인데요. 소방당국이 최적의 진화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김종균 기자입니다. 전기차에서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차량 내부에서 불꽃이 올라오고 차 유리가 터져나갑니다. 연쇄 폭발음이 울리고 3, 4분 만에 차량 전체가 화염에 휩싸입니다. 뜨거운 열기에 차량 본체까지 녹아내립니다. 구조 시간이 촉박하다 보니 재빨리 탈출하지 않으면 인명피해가 커질 수 있습니다. 전기차는 내연기관 차량과 달리 순식간에 불에 타버리는 특징이 있습니다. 1000도 넘게 치솟는 리튬 배터리의 열폭주 현상 때문인데 일반적인 방식으로는 배터리에 붙은 불을 끄기가 쉽지 않습니다. 전기차 화재가 잇따르자 소방당국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우선 다량의 물을 쏟아붓는 냉각 소화 방식을 실험했습니다. 또 최근에 고안된 질식 소화 덮개를 뒤집어 씌우고 안정화 이후 물을 뿌리는 진압법도 적용했습니다. 화재 진압용 냉각 수조로 차량 바닥부터 둘러싸기도 했습니다. 다량의 소화 물을 방수해서 냉각 소화하는 방식이 최상의 방법으로 지금 현재까지 파악된 상태입니다. 올해 1분기까지 등록된 전기차는 25만 대를 넘어섰고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년간 전기차 화재는 총 69건 발생했습니다. 전기차 화재 안전 대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소방당국은 인명피해를 막을 최적의 진화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YTN 김두길입니다. 미국의 기준금리 대폭 인상으로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가 같아졌는데요. 다음 달쯤에는 역전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경제에 주는 충격을 줄이고 미국 금리를 따라잡기 위해 한국은행도 기준금리를 크게 올릴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박병환 기자입니다. 미국 연준이 28년 만에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올리는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하면서 기준금리는 1.75%가 됐습니다. 우리나라와 같게 된 것입니다. 미국의 금리가 우리보다 높아지면 국내에 있는 외국 자본이 유출될 수 있기 때문에 한미 금리 격차는 중요합니다. 미국 연준은 연말까지 기준금리를 3.4%로 끌어올리겠다고 공개했습니다. 지금의 2배 수준입니다. 올해 남은 공개시장위원회 FOMC는 모두 4번, 7월과 9월, 11월, 12월에 열립니다.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선 또다시 자이언트 스텝을 밟을 가능성이 큽니다. 당장 다음 달에 0.75%포인트를 올릴 거란 관측이 우세합니다. 이렇게 되면 한미 금리는 역전됩니다. 한은 금통위도 4번 남았습니다. 7월과 8월, 10월, 11월입니다. 미국을 따라잡기 위해선 한국은행도 한 번에 0.5%포인트를 올리는 빅스텝을 단행해야 합니다. 한 번도 없었던 일입니다. 한국은행은 아직 신중한 입장입니다. 또 외환시장, 채권시장도 어떤 영향이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이걸 파악할 것이 금리 격차 자체보다는 시장 임팩트를 봐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빅스텝보다 0.25%포인트씩 점진적 인상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기준금리 인상은 불가피하고요. 다만 큰 폭의 기준금리 인상을 하기에는 경기 부진이 심화되고 있어서 지속적이고 점진적인 형태의 기준금리 인상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 번에 기준금리를 대폭 인상하는 건 시장에 큰 충격을 주는 만큼 다음 달 회의에서 한국은행이 어떤 선택을 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박병환입니다. 미국에서 40년 만에 인플레이션이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이 인플레이션 잡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인플레이션 책임론에 반박하는 한편 물류 비용을 낮추기 위한 법안에 서명하고 에너지 안보 정상회의도 주재할 예정입니다. 김준호 기자입니다. 최근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가 4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인플레이션이 진정되지 않으면서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도 취임 후 최저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바이든 대통령으로서는 인플레이션 잡기가 최우선 과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And I've said many times, tackling inflation is my number one priority. Inflation, there's no solace as inflation is higher around the rest of the world and gas prices are higher everywhere else in the world.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바이든 대통령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다음 달 산유 부국인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하는 데 이어 에너지와 식량 안보 현안을 논의하는 정상급 화상회의도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2009년 설립해 25차례 열렸으나 트럼프 행정부에서 중단한 에너지 기후 포럼 정상회의를 바이든 대통령이 부활시킨 것입니다. 물가 상승의 원인 중 하나인 물류 비용을 낮추기 위한 해상 선적 개혁 법안에도 서명했습니다. 상품 가격에 반영되는 물류 비용을 줄이기 위해 해상 운송 업체를 압박하는 법안입니다. While families and businesses struggled around the world, these carriers made $190 billion in profit in 2021, 7 times higher than the year before. 이처럼 인플레이션 잡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은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경기 침체가 불가피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역대 최저 수준인 3.6%의 낮은 실업률과 미국의 상대적으로 강한 성장세를 이유로 꼽으며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인플레이션을 극복할 강력한 위치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영국의 현대미술가인 데미안 허스트는 예술을 통해 삶과 죽음의 경계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하는 작가죠. 죽음을 박제하는 예술가로도 잘 알려져 있는 데미안 허스트와 그의 작품 세계에 대해서 오늘 사이언스 인 아트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온라인 아트 플랫폼 누아트 박수경 디렉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자, 어서 오십시오. 자, 데미안 허스트 하면 사실 그 동물의 사체를 유리관 안에 넣어서 전시한 그런 작가로 유명한데 먼저 데미안 허스트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죠. 네, 데미안 허스트는 영국 브리스톨 출신으로 현존하는 현대 미술 작가 중에서 가장 유명한 작가 중 한 명으로 꼽히는데요. 네. 1991년에 열었던 첫 개인전에서 포름 알데히드 용액이 가득 차 있는 유리 진열장 안에 죽은 상어가 들어있는 작품을 설치하면서 굉장히 이슈가 됐었습니다. 이 데미안 허스트는 이 작품으로 당시 미술계와 대중에게 큰 충격을 안겼는데요. 이 작품명은 살아있는 자의 마음속에 있는 죽음의 육체적 불가능성이라는 작품입니다. 네, 저도 그 작품을 보고 처음에 좀 깜짝 놀랐던 기억이 납니다. 작품에 담긴 의미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자료 화면이 나오고 있을 텐데요. 굉장히 큰 수조 안에 포름 알데히드 용액이 가득 채워져 있고요. 그 중심에는 어마어마한 크기의 실제 상어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예. 이 상어가 입을 크게 벌리고 있는데 마치 먹이를 막 잡아먹기 직전의 모습처럼 보입니다. 예. 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꽉 찬 액체도 좀 숨막히게 느껴지는데요. 이 데미안 허스트는 이 작품을 통해서 삶과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처음 이 상어를 구할 때 어부에게 당신을 잡아먹을 만큼 큰 상어를 원했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데미안 허스트가 이 작품을 통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바닷속을 군림하는 어떤 공포의 큰 존재이기도 한 이 상어의 죽은 육신, 그리고 그것을 박제했지만 그럼에도 피할 수 없는 죽음이라는 그런 주제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 데미안 허스트는 이 작품 외에도 비슷한 방식으로 소나 양 같은 동물을 이용해서 자연사 시리즈들을 작업하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 상어뿐만 아니라 소와 양 같은 동물을 이용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다른 작품들은 뭐가 있나요? 네, 포름 알데히드 용액을 똑같이 사용한 건 아니지만 또 다른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천년이라는 작품이 있는데요. 이 작품도 이제 만만치 않게 좀 충격적인 비주얼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두 공간으로 나뉜 진열장 한쪽에는 절단된 소의 머리가 놓여져 있고요. 그 위로 우리가 이제 흔히 전기 파리채라고 알고 있는 그런 비슷한 형식의 전기 충격망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한쪽 공간에는 살아있는 파리와 구더기가 있는데요. 이 절단된 소의 머리 때문에 절단된 소의 머리에서 흐른 그 혈액 때문에 그 냄새를 맡고 다른 공간에 파리가 넘어와서 이 소 머리 위로 모이게 되고요. 이 파리들이 날아다니다가 그 머리 위에 있는 충격망에 닿아서 떨어져서 죽게 되거든요. 예. 그렇게 떨어진 파리들 때문에 또 구더기가 생겨나게 되고요. 이 구더기가 다시 날파리가 돼서 소머리 위를 날아다니는 이 과정을, 일련의 과정을 작업을 통해서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그런 작품입니다. 이 작품 또한 생명의 탄생과 죽음의 연속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설치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어쨌든 예술 작품이라고는 하지만 동물 학대 논란을 피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이에 대해서 작가는 어떤 생각일까요?
네, 동물의 죽음을 이용해서 작품화하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동안 뭐 동물 애호가들이나 동물 보호 단체에서 좀 거세게 비난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네. 가장 크게 논란이 됐었던 사례 중에 하나로는 2012년에 영국 테이트 모던에서 진행됐었던 사랑의 안과 밖이라는 전시가 있습니다. 이 전시에서는 데미안 허스트가 그 창문이 없는 하얀 벽으로 둘러싸여진 공간 안에 나비들이 날아다니도록 풀어두었고요. 이 전시장 안에는 꽃이나 과일 또 설탕물 같은 것들을 설치를 해두었습니다. 이 전시가 당시에 20주 이상 진행이 됐었는데 그 기간 동안 약 9,000마리 정도의 나비들이 날아다니다가 죽었다고 하고요. 이 작품을 실제로 봤던 관객들은 뭐 일부는 가짜 나비인 줄 알았다, 또 진짜 나비를 사용하다니 너무 잔인하다 이런 의견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논란에 대해서 데미안 허스트는 뭐 당시에 공식적으로 어떤 해명이나 의견을 밝히지는 않았던 걸로 알고 있고요. 네. 다만 이제 자신의 작품에 대해서 뭐 아름답습니다. 유일한 문제는 그것이 죽었다라는 것입니다라고 말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또 그 당시에 논란이 이제 거세지니까 데미안 허스트의 전시를 주최했던 테이트 모던의 관계자가 이 전시장 환경은 나비들이 원래 자연 환경에서 살던 그 환경보다 더 오래 살 수 있을 정도로 좋은 환경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면서 논쟁이 일기도 했다고 합니다. 예, 뭔가 납득할 만한 해명은 아닌 것 같은데요. 자, 그런데 이런 논란을 계기로 예술상을 오히려 더 인정받으면서 작품의 가치가 상승하게 됐다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된 건지 설명해 주시죠. 네, 데미안 허스트는 1995년에 영국에서 최고 작가들에게 수여되는 그 터너 상이라는 상을 수상을 받기도 했는데요. 네. 또 앞서서 소개한 죽은 상어를 다룬 작품은 당시에 5만 파운드, 약 한화로 1억 원에 팔리기도 했습니다. 이때 이제 포름알데히드 용액을 사용한 방부 처리가 초기이다 보니까 완벽하지가 않아서 시간이 지나면서 박제됐던 상어의 외관이 좀 쪼그라드는 등 이런 변형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예. 복원이 조금 어렵기도 했었는데 새로운 상어로 교체를 하는 조건으로 이 작품이 이후에 100억 원으로 다시 팔리게 되고요. 예. 그 이후에는 이제 2005년에 한 경매에서 하나 약 120억 원에 낙찰됐을 정도로 라고 하니까 뭐 일각에서는 논란이 계속되긴 하지만 동시에 작품가는 계속해서 상승을 한 셈입니다. 그렇네요. 네, 인기와 논란을 뭐 한 몸에 받는 그런 스타 작가임에는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 데미안 허스트가 작가이기도 하면서 사업가로도 굉장히 성공했다고 하는데요. 작품을 기획하는 능력이 상당하다고요. 네, 이 데미안 허스트는 대학생 시절부터 굉장히 뛰어났던 기획력을 바탕으로 자신의 작품을 홍보하고 또 판매하는 것에 굉장히 능했고요. 작품이 좀 다소 자극적이긴 하지만 또 그 안에서 심오한 의미를 찾을 수 있게 장치를 해두었거든요. 예. 이런 부분 때문에 비판도 있지만 동시에 현대미술의 대표적인 작가 중 한 명으로 분류가 되기도 합니다. 이 데미안 허스트는 활동이 잦아지고 또 작품의 인기도 많아지면서 일찍이 개인 매니저를 고용했는데요. 당시 주로 배우의 매니지먼트 쪽에서 유명했던 프랭크 덤피라는 매니저를 통해서 직접 작품을 경매에 내놓고 또 거래를 했다고 합니다. 이 매니저가 당시에 수익 창출 쪽으로 아주 능해서 데미안 허스트의 작품 이미지를 활용해서 다양한 아트 상품을 기획하고 또 제작했다고 합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데미안 허스트는 좀 일반적으로 작품에만 몰두를 하기보다는 비즈니스 쪽에도 중점을 두는 그런 행보를 보였고요. 또 작품을 제작할 때도 어시스트들을 두고 작업을 했었는데요. 지난 방송에서 잠깐 다뤘던 앤디 워홀의 대량 생산 스튜디오인 팩토리 스튜디오와 비슷한 맥락으로 운영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정말 재주가 많은 사람이네요. 네. 자, 그런데 영국에 데미안 허스트 외에도 이 파격적인 그 예술 세계를 가진 이제 작가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데 몇 분 소개해 주실까요? 네, 데미안 허스트는 그 당시 영국 현대 미술을 부활시킨 주역으로 불리기도 했던 YBA라는 그룹에서 전위적인 활동으로 인지도를 쌓았는데요. 네. 이 YBA는 영 브리티시 아티스트의 각 앞글자를 딴 줄임말인데 당시 영국을 대표하는 젊은 작가들을 뜻합니다. 네. 이 YBA는 1980년대부터 활동을 했는데요. 여기에 속한 아티스트들은 굉장히 좀 개성이 넘치고 자유분방했고요. 작업의 주제 또한 기존 경계를 좀 무너뜨리는 전위적이고 기발한 작업들을 많이 했습니다. 네. 이 YBA 그룹에 소속된 아티스트 중에는 데미안 허스트 외에도 마크 퀸이나 트레이시 에민, 또 체프만 형제 등이 있는데요. 당시 현대미술이 다뤘던 주제보다는 한층 더 도발적인 성이나 폭력, 또 마약 같은 사회적인 문제들을 과감하게 다뤘기 때문인데요.
이 YBA 그룹의 작가 대다수가 데미안 허스트와 마찬가지로 런던 골드스미스 대학 출신이고요. 당시 교수이자 세계적인 작가이기도 한 마이클 크레이그 마틴의 영향을 받아서 장르를 넘나드는 그런 창의적인 작업이 이들의 공통점입니다. 이 YBA는 또 젊은 아티스트들답게 발상도 굉장히 독특했는데요. 1988년 데미안 허스트가 기획에 참여했던 프리즈라는 전시를 통해서 이름을 알렸는데, 당시 통상적으로는 미술관이나 갤러리에 보통 전시를 했다면 이 YBA 작가들은 런던의 한 창고를 무료로 빌려서 전시를 했다고 하고요. 또 다들 마케팅에도 굉장히 능해서 당대 미술계의 인사들을 초대하기도 하면서 적극적으로 홍보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이후에 찰스 사치 같은 컬렉터나 갤러리스트들의 후원을 굉장히 전폭적으로 받으면서 인지도를 높였습니다. 그 현대미술이라는 게 그 시대에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파격적인 작품들에 대해서 논란도 굉장히 많은 게 사실인데요. 데미안 허스트를 비롯해서 많은 현대미술 작가들이 먼 미래에 또 어떤 평가를 받을지도 굉장히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수경 디렉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두께가 머리카락 굵기에 불과한 고성능 섬유 반도체를 개발했습니다. 전북대 김태욱 교수 연구팀은 직경 150 마이크로미터의 광섬유 표면에 반도체 소자를 코팅하는 방식으로 섬유 반도체를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10cm 길이의 섬유 표면에 트랜지스터와 UV 센서, 온도 센서 등을 구현하는 데 성공했다며 섬유를 여러 차례 구부리거나 세탁해도 정상 작동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 기술을 적용하면 섬유 공장에서 실을 뽑아내는 것처럼 고성능 전자 섬유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은 면역 체계가 빨리 노화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 UCLA 연구팀은 50세 이상 5,700여 명을 대상으로 스트레스에 관한 설문조사를 시행하고 혈액 속 세포들을 분석한 결과 스트레스 점수가 높은 사람일수록 질병과 싸우는 면역세포인 T세포 수가 적고 백혈구가 노쇠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스트레스가 쌓일수록 흡연과 음주가 증가하는 등 생활 습관이 나빠지기 때문일 수 있다며 음주와 흡연만이라도 절제하면 면역체계 노화를 줄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키스트와 국립암센터가 코로나19 등 감염성 질환과 암 관련 연구와 정책 사업을 위해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두 기관은 키스트가 보유한 인공지능과 계산과학 등 과학적 분석 방법을 국립암센터의 질병과 보건 빅데이터에 적용하는 방식으로 협력 연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또 전문 인력 교류를 진행하고 인프라를 공동으로 활용하는 등 추가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국내 최초로 메타버스로 진행된 로봇 경진대회 제1회 럭스 로봇 경진대회가 성황리에 종료됐습니다. 대회는 주최 측이 참가자들에게 로봇 키트 실물을 원격 배송한 뒤 메타버스 플랫폼을 통해 기본적인 키트 사용법을 가르쳐주면 참가자들이 창의력을 동원해 로봇을 만들어 완성도를 비교하는 형식입니다. 올해 참가팀은 초등부 16팀, 중등부 14팀으로 총 30팀이었고 수상팀은 초등부 김도윤팀, 김지인팀, 중등부 신재혁팀, 윤서진팀입니다. 제1회, 2회 럭스로보 메타버스 지능 로봇 경진대회는 오는 8월 개최되며 참가 신청은 다음 달부터 진행될 예정입니다.
정부가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의무를 그대로 유지하고 한 달 뒤에 다시 판단하기로 했죠. 확진자 수 등 여러 지표가 아직 안심할 수준이 아니고 격리를 해제하면 유행 규모가 8배 넘게 커질 거라는 전망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네, 다소 불편하고 답답하더라도 코로나19는 방심을 먹고 산다는 것을 잊지 말고 코로나 유행을 완전히 극복할 때까지 모두가 방역에 힘을 모아야겠습니다. 사이언스 투데이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